다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약속한 45분이니까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제가 올리브 농장을 하게 된 계기하고요. 그런 순서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제주의 그 저질이라고 그 지도부 피게 되면은 이제 남서쪽에 저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올리웰이라고 해서 그 농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올리브를 키운 지는 뭐 대략 한 8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어떤 주제는 생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딱히 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를 연차별로 해서 뭘 가져올까도 생각했는데 그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게 한계도 있고 해서요. 이제 제 경험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농대 나와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지을 때 어깨 너머로 해가지고 본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래 전공은 이제 건설이에요, 건축. 그거를 하는데 우연찮게 올리브를 접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삽목도 해보고 그리고 직접 제가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키워도 보고 화분에도 심어보고 그리고 밭에도 심어보고 그 저 혼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도 많이 했었고요. 그 애지중지 키우다 보면은 뭐 이유 없이 죽어 나가면 저 혼자 왜 죽을까 왜 죽을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내 방식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저 스스로 인터넷 공부하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 봐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었거든요. 해서 나중에 결론은 그냥 경험이더라고요, 경험. 경험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 블로그에 이제까지 시행착오된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 와서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올리브 생육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전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올리브 이제 밭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이제 심으실 거예요. 그 심으실 때는 2년생 묘목이 있고 그리고 뭐 3년생, 4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묘목을 구매하실 때요. 어떤 비용적인 부담도 아마 무시 못할 거예요. 뭐 3년, 4년, 5년 뭐 이런 걸 사다가 이제 바로 심으시면 수확도 더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죽을 위험도 아마 확실히 이제 덜할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 보통 한 2년생에서 뭐 3년생 이거를 심게 되거든요. 심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어릴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풀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올리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질기고. 근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약해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처에 어떤 키가 큰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늘이 지게 되면 올리브가 어릴 때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이제 각종 뭐 어떤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에 의해서 그 이파리가 이제 침식되어 가고 가지가 말라가고 그러다가도 이제 올리브는요 참 재밌는 게 올리브가 좀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병에 걸렸나 싶더라도 자기가 자가 치유를 해요. 해서 이거 제 경험인데요. 화분에 심든 노지에 심든요 올리브 나무가 좀 이상해요. 잎사귀를 떨구고 가지가 말라 삐뚤어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죽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를 하잖아요. 저도 포기했거든요. 포기해가지고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뽑기 너무 아깝고 한 해가 지나가지고 이제 3월이나 4월 되잖아요. 와, 그럼 신기하게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올리브 그 가지 그 옆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그때 제가 등에 식은땀이 쫙 흘렸거든요. 하마터면 이거 다 죽을 뻔했구나.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올리브가 그게 올리브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가 겪는 몸살이라고 하잖아요. 몸살. 이제 몸살이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농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살에 대한 개념을 뭐 어떻다 이게 몸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뭐 어떤 나무라든지 모든 식물들은 자기가 나고 자랐던 환경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뭐 토양의 어떤 그 pH라든지 그리고 일사광의 어떤 강약 그리고 일사량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에서 조금만 틀리게 되면 얘들은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적응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광합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잎사귀만 남겨요. 그러면 입을 떨궈야겠죠. 떨궜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하고 똑같은 아마 조금 그런 동요를 일으키실 거예요. 아, 올리브에 문제가 있나? 혹시 물을 안 줘서 그런가? 그럼 물을 막 줘야지. 말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물을 막 주면 줄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결국은요, 올리브를 물에 익사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올리브가 좀 시리즈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문과 물을 주고 또 주고 하면 올리브를 계속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 뭐 그 글을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시 올릴 건데 중요한 거는 올리브는 생명력이 강하다. 근데 어릴 때는 그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올리브가 어리면 약하고 어느 정도 3, 4년 지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그 토지라고 그 환경에 저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장에 올리브를 심었을 때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10그루를 심었으면은 그중에 한두 그루는 아마 몸살을 아마 심하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다른 것들은 잎사귀가 멀쩡한데 몇 그루만 잎사귀를 떨구고 그 아주 가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이제 말라가지고 틀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절대 이게 가물어서 그렇다. 흙이 말라서 그렇다. 뭐 그래서 물 더 줘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되면 옆에 있는 땅을 파보세요. 이렇게 파서 장갑을 벗고요. 맨손으로 땅을 한번 긁어보세요. 긁었는데 땅이 단단하고 물기가 아예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땅을 파보게 되면 겉에는 말라 있어도 한 10cm만 파고 내려가면 거기에 습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10그루 중에 한두 그루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묘목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그루 중에 2그루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 마냥 거기다가 뭐 비료를 다 준다든지 뭐 복합 비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숙성이 덜 된 탭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도는 거. 뭐 그거를 듬뿍 준다든지 뭐 영양분이 없어서 그래.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비료기가 없어서 그래. 그럼 비료를 또 줘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기가 없어서 그래. 물 또 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10그루 중에 한두 그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목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외부 어떤 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라든지 아니면 나방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10그루를 심으면은 10그루를 다 살리겠다는 거는 사실 조금 이건 욕심이에요. 10그루 심게 되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한두 그루는 그냥 죽을 수 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너무 이제 10그루 중에 이제 한두 그루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이제 멀쩡한 올리브까지 막 하다 보게 되면 아마 다른 멀쩡한 나무도 아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제 말보다 직접 이제 올리브를 이제 심어가지고 하시다 보게 되면 아마 제 얘기가 기억날 거예요, 그때. 해서 그 만약에 진짜로 이게 뭐 원인도 모르겠고 답답하다 싶으면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제 농장에서 가까운 거리는 제가 가서 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제 심고 이제 묘목을 심고 심을 때 뭐 어떻게 심고 그리고 물은 또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이제 할애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거의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굵직굵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저한테 질문 주시게 되면 일단 제 경험 위주로 그래서 뭐 Q&A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고 이제 한 1년 동안은 간혹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올리브를 이제 선물을 해드리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올리브는 안 커요. 절대 안 커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비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나무가 안 크거든요. 나무를 자주 보게 되면 제가 키우는 나무를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럼 나무가 크는 걸 몰라요. 실제로 나무는 크고 있는데 조바심 때문에 인간의 조바심 때문에 나무가 크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물을 또 주게 돼요. 우리 시중 가게 되면 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화분에 막 꽂고 실제로 나무는 크고 있는데 충분히 그래서 비료를 이제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뭐 화학 비료라든지 뭐 액비라든지 뭐 막걸리라든지 시중에 파는 뭐 펠렛 형태의 그 거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요. 나무가 그런 비료기나 거름기를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걸 준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그걸 다 흡수를 하질 못해요. 우리 인간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막 배가 막 불러와도 욕심으로 해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은 안 그래요. 딱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하지 않은 만큼만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욕심대로 그 식물한테 좋은 거를 많이 주게 되면은 빨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절대 그건 아니고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양분만 빨아먹고 절대 욕심을 안 내요. 그리고 자기가 빨아먹은 만큼 지상부 뿌리도 크지만 지상부도 같이 키워요. 이거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TRB라고 하더라고요. 뿌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나무의 비를 얘기하는데 거의 1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상부보다 이 뿌리가요. 잠깐만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또 제가 안 보이고. 이 지상부보다 뿌리가 더 넓게 뻗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 일단 책에는 1대2라고 해요. 지상부하고 지하부가 1대2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지상부보다 뿌리가 더 넓게 뻗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름을 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름을 줄 때는 이런 나무 밑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그 지상부가 있으면 끝나는 부분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거름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이 뿌리 전체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뿌리의 끝단부 있잖아요. 끝단부나 아니면 우리 새로 생겨난 뿌리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뿌리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있어요. 미세하게 우리 저기 가시같이 막 뻗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양분을 흡수를 하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책에서 봤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뿌리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이제 나무가 심어가지고 이제 고사를 하거나 고사한 것처럼 보여지거나 나무가 이제 나무의 생육이 더디다고 할 때 이때는 우리 인간 위주로 이제 사람 위주로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목이 마른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처음 FM대로 혹시 과습이 아닌가, 이제 내가 물을 주는 주기가 너무 이제 자주 주지 않나, 아니면 근처에 어떤 그 올리브하고 궁합이 안 맞는 나무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무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나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산책을 가거나 등산하다 보게 되면 큰 아름드리 소나무 밑에는 풀들이 잘 안 분자라요.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 소나무가 이제 낙엽이 지면서 그게 지상 떨어지게 되면 솔잎 있지 않습니까? 솔잎이 산성화를 띈대요. 산성화를 띠면서 근처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자기 말고 소나무 자신 말고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솔잎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물이 옆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늘이 지지 않나,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절대 올리브는 양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단연생 뭐 배추나 뭐 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근 이런 거. 1년 단위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양분하고 아주 큰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생육 주기가 짧기 때문에 1년 안에 실제로 우리가 그 재배하고자 하는 대상이 빨리 커가지고 수확을 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는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비료를 뭐 준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나무가 어느 정도 한 4년, 5년 됐을 때 그때는 충분히 이제 숙성된 그런 퇴비를 준다든지, 이건 방법인데, 너무 어릴 때는 영양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잡초, 풀, 쉽게 말하면 올리브는 아주 강한 햇빛 좋아하거든요. 햇빛 좋아하고 이제 바람도 통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습이라는 게 이제 흙 속에 물이 많다고 해서 과습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과습이지만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도 그걸 과습이라고 봐요. 약간 좀 어렵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근처에 있는 풀, 최소한 올리브 하단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처음 자랐을 때 하단에 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이거 꺼냈네? 예. 아니 상대 넣어. 어머니가 박스를 예, 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하단부. 잠시만요. 김보성 회원님, 그 음성 보고 좀 해주세요. 강사님 잠시만요. 김보성 회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됐나요?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단부에 잎사귀 있으면 최소한 이거보다 자라는 풀들은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쭉 이제 크지 않습니까? 크면은 옆에 있는 풀은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노지에도 이제 키워봤고, 그리고 이제 화분도 키워봤는데, 이 하단부보다 풀이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햇빛 받는 거에 대해서 풀이 뺏기는 격이에요. 그러면 이 하부에 있는 잎사귀가 낙엽을 줘요. 낙엽지고 실제로 이게 이제 잡초가 생육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지중에서는 올리브 뿌리하고 올리브하고 잡초 뿌리가 경합을 하거든요. 서로가 더 많은 양분을 먹기 위해서 경합을 해요. 그 어느 정도 연수가 되고 옆에 그냥 써주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크게 되면 올리브가 이기거든요. 근데 어릴 때 2년생, 3년생 정도 되는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옆에 이제 큰 잡초라든지 어떤 나무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올리브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응하고자 나온 게 이제 제초 매트가 있거든요. 처음에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물리적으로 해서 이제 호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뭐 취미 생활이 아닌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호미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려가게 되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늦봄부터 이제 여름 되게 되면 앞에서 호미질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또 자라나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농약을 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제초제 같은 거. 근데 여기에 또 한번 맞들이게 되면 또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효과 빠르죠. 그리고 힘들지 않죠. 그냥 쭉쭉 뿌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데 한번 매료가 되게 되면 계속 이제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은 호미로 이제 잡초를 제거하다가 너무 이제 바쁘기도 하고 날도 덥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초제를 몇 번 썼거든요. 썼는데 어느 순간 자꾸 그 약품에 의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초 매트를 했어요. 제초 매트를 해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풀은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하니까 매트를 걷어내야겠죠. 매트를 걷어내니까 올리브 뿌리가요. 땅 속으로 뻗는 게 아니고 제초 매트하고 여기 보시나요? 이게 땅이면 제초 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이 사이로 자라요. 쭉쭉 뻗어요. 이게 뿌리가 흙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퍼지지 않고 제초 매트하고 땅 그 사이에 잔뿌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뿌리가 웬만큼 이제 지하부 한 30cm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 그쪽을 해가지고 쭉 뻗어줘야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든지 그쪽 뭐 어떤 그 성분들을 이제 흡수를 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초 매트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직접 제초를 했어요. 우리 벌초한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든데 근데 이거를 제가 하면서 지금 제가 그걸 초생 재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2년 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저들이 밭에 이제 정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제초를 한 4번인가 했어요. 4번인가 해서 지금은 아마 저희 밭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초를 했던 게 여름 내내 썩고 해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딱딱한 땅이 아니고 살짝 보들보들한 그런 게 느껴져요. 손톱에서. 막 이게 손톱의 사이사이에 그 때 있잖아요. 흙대가 끼면서 색깔도 좀 검스름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뭔가 틀리네. 그래서 전 앞으로 계속 그거를 이제 제초 매트 필요하게 되면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 실제 물리적으로 제초를 하고 그 제초된 거를 다시 거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은 나무는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심은 지는. 근데 나무 크기는 지금 이제야 한 3년생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저희 집에 그 화분 있잖아요, 화분. 플라스틱 화분. 거기에 나무를 심었었거든요. 이게 나무가 안 커요. 아까 TRB라고 했잖아요. 뿌리가 뻗는 만큼 지상부도 커지는데 그 8년을 키워도요, 나무가 크질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농장에 와서 보시면 제가 이거 8년생입니다 하면 다 놀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일단 그 노지에 정식하면은 나무가 크는 속도가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단지 어린 나무를 이제 노지에 심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 아직 어리니까요. 어릴 때는 잡초하고 경쟁해서 조금 유리한 상황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물은 주는 것보다요 안 주는 게 오히려 올리브 더 좋아요. 약간 좀 건조하게. 그리고 나무가 조금 크게 되면 제 경험상 좀 크게 되면은 나무가 또 버티더라고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뿌리가 썩잖아요. 썩으면 또 나와요 뿌리가. 그만큼 이제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고사할 확률은 적어지는 것 같고 나무가 컸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나무가 죽는다 이런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 죽어간 나무를 이제 파봤어요. 이렇게 파보니까 뿌리 쪽에가 이제 곰팡이 같은 게 막 껴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생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자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거를 이유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명쾌하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우리가 문제 있으면은 어느 뭐 기술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농협반 간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아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해요. 그냥 이거 뭐 아닌가요? 오히려 나한테 물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올리브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자료들이 이게 체계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원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거를 이제 더 집계성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키운 지 좀 된 사람도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저희 카페라든지 제 블로그에 틈틈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시험도 하고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시 13분이죠. 일단 나무를 심었죠. 이제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이제 나무가 좀 크고 있어요. 크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물도 아니고 과습도 아니고 이제 풀도 아니에요. 근데 잎사귀는 붙어 있는데 나무가 매가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잎사귀가 살짝 뭐 떨어지도 않아요. 갈색으로 바뀌면서 뭔가 좀 느낌이 싹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는 쌩쌩한데 그냥 유독 나무가 몇 개만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뭐를 의심을 하셔야 되냐면 군뱅이를 의심하셔야 돼요. 군뱅이 때문에 저도 올리브 나무 많이 죽여 먹었습니다. 그때는 군뱅이를 잘 몰랐어요. 군뱅이가 뿌리 먹으면 얼마나 먹냐 해서 저는 군뱅이를 등한시했거든요. 특히 화분에 심으실 때 우리 어릴 때는 일단 화분에 심잖아요. 화분에 심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리브 뿌리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군뱅이 두세 마디만 있으면은 화분에 있는 뿌리를 다 갈아 먹습니다. 그럴 때 증상이 그래요. 잎사귀 낙엽이 없어요. 잎사귀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죽어요 그냥. 양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파보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정상적인 뿌리는요. 막 이렇게 막 뻗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뱅이에 침식된 뿌리는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지상부가 있고 굳은 뿌리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몇 가닥. 원래는 여기 잔뿌리가 쑥 나와야 되는데 원래 있었겠죠 잔뿌리가. 근데 잔뿌리들을 군뱅이가 다 먹은 거예요. 거의 10중 8구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노지에 심었을 때보다는 일단 화분에서 임시로 심을 때 그리고 정식하기 직전 이럴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시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화분 위에 커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군뱅이가 뭐냐면 뭐 매미라든지 매미보다는요. 매미 유충은 아니에요. 매미가 아니고 뭐 딱정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벌레 이런 거 유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을 낳지 못하게끔
화분 위에 이제 커버를 씌운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런 해충을 일부러 어떤 그 방지하기 위해서 유인제를 쓰거든요. 호르몬제 같은 거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중간중간 나무에다 걸어놓게 되면 그런 그 풍뎅이를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먹으려고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풍뎅이들도 다 그 꼬드겨 가지고 내 밭에 불러 모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뭐 이견도 있는데 뭐 그거는 딱히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군뱅이를 하도 그냥 질려가지고 어떤 호르몬제로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옆밭에 있는 군뱅이도 내가 이제 꼬드겨가지고 내 밭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리고 화분에 심을 때는 이거는 지금도 저 하우스 안에서 키울 때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 외부에서 해충이 아예 그 진입이 안 되니까. 근데 하우스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글쎄요. 그, 그 천연 뭐 피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님이라고 하죠. 님 오일 그 펠렛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친환경 약재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약재도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 화학 농약보다는 조금 효과가 덜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화분은 그렇고요. 그 노지에 심었을 때는 이게 또 틀립니다, 상황이. 그 뿌리가 한쪽에 군뱅이가 침식해가지고 잔뿌리를 이제 갉아 먹잖아요. 그러면 갉아 먹힌 뿌리에서 뿌리가 또 뻗어요. 하나가 이제 침식당하게 되면은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도망갈 때가 많으니까 그 나무가 이제 군뱅이에 의해서 죽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이제 올리브는 뿌리가 이제 청근성이라 그래가지고 뭐한 30cm 깊이 내에서 옆으로 뻗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정식하면서 봤는데 그거 어떤 이론적인 그거는 말 그대로 이론뿐이고요. 양분이 이 흙 표면에 양분이 없으면 굵은 뿌리가요. 소나무처럼 깊숙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지에 심었을 때는 그 화분에 비해서 군뱅이한테 이제 가해받아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덜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노지에 올리브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올리브들이 이제 이유 없이 죽어 나갈 때 아마 그때는 아마 진짜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주시거나 비를 주시 마시고요. 한동안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새순이라든지 이런 뭐가 안 보인다. 그리고 나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몇 그루만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군뱅이한테 뿌리가 갉아먹이지 않나. 그걸 의심해 보셔가지고요. 그 나무를 다 파지 마시고 그 호미를 해가지고요. 야금야금 파보세요. 그러면 호미 끝에 잔뿌리에 걸릴 거예요. 뚝뚝뚝. 이러면은 군뱅이는 아니에요. 아니 군뱅이 때문에 나무가 시들시들하다. 그러면 이미 잔뿌리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미로 슥 긁어 보시면 뚜둑뚜둑 걸린다. 그러면 군뱅이는 아니다. 근데 군뱅이 때문에 그 나무가 유해를 받는 거라고 하게 되면 호미로 했을 때 잔뿌리 걸리지 않습니다. 뚜둑뚜둑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올리브 키우면서 제일 이제 낙심을 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 군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군뱅이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시중에 파는 그 군뱅이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독해요. 독한데 엑스캡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서를 보게 되면 식물에는 이제 가해가 없다. 식물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고 해충에만 이게 양리가 작용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그 낙심을 해가지고 군뱅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해서 저도 그 약을 써봤거든요. 근데 효과는 진짜 좋고 그걸 하게 되면 군뱅이들이 이제 그 화분이나 땅 속에 있던 군뱅이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올라가서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효과는 좋다 했는데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특히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군뱅이 약재 쓰잖아요. 저 노지에. 노지는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분은 우리가 화분 안에서 있는 흙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나무가 이제 경화되지 않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노지에 있는 흙은 아주 거름을 많이 준다거나 퇴비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닌 이상은 겉에가 딱딱해요. 그래서 그 약을 주고 물 줘도요. 그 약성이 글쎄요. 그 토양 한 10cm 이상 내려갈까요? 아마 안 내려갈걸요? 그래서 그 약재를 써도 효과는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이거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정식을 할 때 분뜨기를 하잖아요. 나무를 파보게 되면 분배가 어디냐면요. 그 나무의 중심 있죠. 잠깐만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흙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있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천연 약재라든지 아니면 화학 약재를 우리가 뿌릴 거 아니에요. 뿌리고 이제 물을 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겉에만 살짝 들어가고 나머지 다 유실돼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이 약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재를 만약에 100을 준다. 그럼 이 100이라는 이 양이 다 밑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100이라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이다 60 들어갈까? 나머지는 다 유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 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주잖아요. 주면 이게 다 이 지중은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절반 이상 한 80%, 70%는 다 유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그게 뭐 비나 바람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말은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정식을 하려고 분뜨기를 해봤는데 군뱅이가 어딨냐? 이 나무 큰 주지 있잖아요. 이 밑에서 군뱅이가 있어요. 이 주변에는 잔뿌리가 없습니다. 이 줄기 바로 밑에 군뱅이가 몇 마리 서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잔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약을 해도 이 나무 중심부에 있는 데까지는 약 효과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고요. 일단 군뱅이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리브를 이제 심어가지고 하시면서 올리브는 특히 군뱅이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봄 되게 되면 이제 잎말이 나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잎사귀에 들어가서 잎사귀를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그게 말게 되면 그 어린 그 순 있잖아요. 순이 이제 말라 죽어요. 애들이 이제 갉아먹기도 하거든요. 그 이 표면을 갉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에고치식으로 이제 실 같은 거를 쫙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새수는 이제 거의 죽는데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올리브는요 가지를 하나를 자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자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벌레가 이제 침식이 돼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근데 올리브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잘린 데서 옆으로 해가지고 순 2개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토피어리 그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마리 나방 같은 경우는 마냥 해충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뭐 나무의 수세를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닐까, 이충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것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린 나무 있잖아요. 한 3년생 이 정도는 인마리 나방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시중에 도는 뭐 인터넷 자료라든지 보게 되면 나방류의 인마리 나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면역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수세라고 하잖아요. 수세. 나무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 이유 같지 않은 걸로도 죽기도 해요. 근데 면역이 좋잖아요. 좋게 되면 어지간한 뭐 어떤 바이러스는 독하죠. 어지간한 어떤 세균이나 또 어지간한 어떤 해충에 의해서 침식이 돼도 버텨요. 면역이 좋으면.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안 걸리던 병도 막 걸리고 감기도 오고 하잖아요.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키우시면서 나무 이제 면역도 아마 보셔야 되고, 면역을 키운다는 게 꼭 그 값비싼 퇴비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이걸 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나무 연령이라든지 그 수세에 맞게끔 어떤 뭐 아주 그 숙성이 잘 된 퇴비를 적정량 준다든지, 그리고 시기별 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지, 무조건 뭐 거를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수세가 있고 막 면역력 좋아지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이제 버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을 주게 되면은 100이 흡수되는 건 아니라고요. 한 10이나 20밖에는 흡수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 오게 되면은 다 쉽게 내려갑니다. 쉽게 내려가서 하수구 내려가서 바다로 가요. 내 돈이 아깝죠. 그걸 아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28분이죠. 거진 30분 됐죠. 15분 남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금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아까도 제가 서두 말씀드렸죠. 전 농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제 공학도거든요. 이제 집 짓는 일을 하거든요. 저희 처는 설계를 하고 전혀 농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애정이에요, 애정.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나도 해볼까 이런 애정이 아니고, 올리브도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키운다 그러면은 충분한 애정을 줘라. 애정이라는 게 비료가 아니고요, 물이 아니고요, 관심이에요. 그 관심이면은 이제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이것도 100% 다 답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다시 이거를 집대성하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건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먼저 올리브를 시작했던 분들한테 당신이 했던 건 이건데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노하우,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제 올리브를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견학본다든지.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심어봤는데 이런 게 뭡니까 하게 되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물을 주지 마세요. 비료 주지 마세요. 군뱅이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꼭 농대 나와서 뭐 석박사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고, 그 한 권의 책보다는요, 관심과 애정이에요. 그게 제가 올리브를 키워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어디 아주 유명한 이제 어떤 뭐 농사로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나름대로 저는 그분들 말도 이제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니들 공부 많이 했다. 근데 나도 많이 했어. 그런 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제 농장 오더라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오버하지 않고요. 전 분명 명확하게 저는 전공은 공학도입니다. 농자도 모릅니다.
대신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게 꼭 답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하셔야지. 솔직히 우리 제주도에서 올리브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역사가 아주 일본처럼 뭐 100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짧아요. 아주 짧고 아직 시행착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경험을 공유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노하우가 쌓여갈 것 같아요. 자,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아는 거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이 31분이니까요. 한 15분 남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강사님, 이게 뭐 지금까지 8년 동안 올리브 키우면서 노하우를 지금 알뜰하게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핵심이 이제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저기 애정을 너무 쓰지 마라. 좀 약간 지켜봐라. 뭐 이런 게 약간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 질문 있으시면은 그 밑에 채팅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채팅이 어디 있어요? 채팅 힘드시면은 그 음소거 제거하시고 그 질문을 그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저 올리브 나무 지금 심으신 분 계신가요? 밭에? 안 계신가요? 강사님, 네. 저는 올 10월 달에 3년생하고 5년생을 심었는데요. 네. 이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요. 예, 그 매도래. 네. 우리가 책에 보게 되면 예, 이제 식물이 이제 물 오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 내내 식물은 생장을 멈추거든요. 멈추고 이제 봄 되게 되면 뿌리에서 이제 물을 네,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럴 때는 네,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음, 생장할 때는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잘 안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릴 때 아까 3년생이라고 했잖아요. 3년생, 5년생, 예. 예. 5년생이면은 나무가 그래도 꽤 크겠네요. 그죠? 뭐, 한 1m? 예, 예. 그거는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가지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음. 일단 나무를 올 겨울에 그냥 넘겨도 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일 지금 이 겨울 기간에도 뿌리는 뻗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겨울에도 이거 예, 제가 단언합니다. 겨울에도 올리브 나무는 생장을 합니다. 음, 끊임없이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하우스 안에 키울 때는요. 다만 하우스 안에 시설물 안에서는 그 생장하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여질 정도로 음. 어저께랑 오늘이랑 틀리거든요. 그게. 아, 지금 하우스는 아니고 노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시설물 안에서 키울 때는 확실히 나무가 크는 속도가 빨라요. 눈에 보여요. 그게. 음, 저 음, 어저께는 새순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cm인데 하루 지나서 가보게 되면 7cm 막 이렇게 막 팍팍 커요. 대신에 그 노지에 있는 곳 있잖아요. 노지도 확실히 음, 생장 계속 하는데 더딜 네, 뿐이에요. 음, 더딜 뿐입니다. 더디다가 이제 한 3월 4월쯤 되게 되면요. 이제 네, 그때 4월쯤 되게 되면 그때 올리브 나무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개화가 되거든요. 개화가 되면서 이제 새순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음, 금방 큽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3년생, 5년생 이 정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기에는 아주 이른 감이 있고요. 음, 일단 나무 수세를 키운 다음에 나무를 음, 키우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가운데 줄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줄기보다 가지가 더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어떤 경우냐면 그게 나무끼리 마찰됐을 때 네. 거기서 애들이 그 상처를 봉합하려고 하게 음. 되면 결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위로 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주지보다 더 굵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그 부분은 전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가. 왜냐하면요, 그 결절 생기잖아요. 음.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얼마 안 돼, 1년도 잘 안 걸려요. 거기가 부러집니다. 그 지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직포를 다 검은 부직포를 덮어놨거든요. 네, 그게 뭐 이 잡초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덮어놨는데 네네. 그 그냥 계속 덮어놓은 상태로 다 키우는 겁니까? 그거는요. 네. 제가 그 노지에서 한 2년 정도 키워봤거든요. 네. 그 나무에는 크게 해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음. 정식을 하려고 음. 부직포를 걷어봤어요. 이렇게 네. 걷어보니까 이게 올리브 뿌리가요. 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흙을 쭉 파고 들어가면서 뻗지는 않고 음. 부직포하고 땅 그 사이 있잖아요. 네. 같이 거기를 쫙 뻗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해서 제가 한 뭐 10년 동안 뭐 음. 부직포에서 키워보다가 음.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음. 경우는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뿌리가 음. 밑으로 뻗지 않고 음. 이제 공기랑 호흡하려는지 그 겉으로만 쭉 음. 뻗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음. 거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요. 음. 그 글쎄요, 그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제초 음. 매트를 이제 맹신하진 않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올리브 음. 나무를 음. 좀 약간 좀 과할 정도로 혹독하게 키워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음. 그거를? 좀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좀 강하게 키우기도 하거든요. 음. 그게 제 이제 음. 농업하는 제 슬로건이 뭐냐면요. 저 가난한 농부예요. 음. 가난한 음. 농부고 게으른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음. 지을 때요. 나무에 너무 목매게 되면 우리가 음. 먼저 지쳐요. 그리고 음. 나무한테 필요 이상으로 뭐 비료나 이제 거름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가난하기 때문에 슬로건이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올리브한테 비싼 거 주지 말자. 그 돈 음. 있으면 우리 애들하고 애 엄마랑 회식이나 하자. 아니 그러면은 이 부직포를 내년 봄 한 3, 4월에 걷어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이제 네. 3년생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3년하고 예, 5년생.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요. 예. 이제 뿌리가 이제 실례지만 심은 지 얼마 됐죠? 10월 달에 심었으니까요. 이제 작년요? 3개월. 예. 그러면요. 예. 최소한 1년 이상은 묶여놓으세요. 아직까지 뿌리가 이제 올리브가 이제 잎사귀가 파랗고 했다고 해가지고 뿌리까지도 막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진. 그러니까 최소 한 2년 이상은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직포가 예. 그 제초베타 종류가 많아요. 네. 그 덮어놔도 돼? UV 예. 코팅이 된 것도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예. 물이 침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음. 타이백처럼 예. 이제 수분되고 이제 물이 또 안 들어가는 것도 따로 있고, 선생님 네. 쓰신 것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그 음. 예, 제초매트하고 부직포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 아. 3년 정도 방치한다고 해서 음. 나무에 큰 해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음. 그게 이제 투수분 되되 이제 물이 투과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물 투하가 안 돼요, 잘. 예. 타이백. 예, 타이레. 예. 타이백 같은 경우는 관수 시설을 해야 하지 예. 않을까? 음. 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가 여름에 있잖아요. 가물 예. 때 예. 올리브가 이제 가뭄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물이 이제 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물이 잘 배수가 잘 그 부직포가 빠지는 거라면 더 나은 겁니까? 괜찮으네. 그러니까 물이 부직포를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물이. 그러면은 관수 시설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 네. 죄송하지만 그거를 나무를 이런 식으로 좀 올려 심거나 음, 했을 경우는 그때가 음, 또 틀리고요. 그리고 평지에 평심께 했을 때라 또 틀리거든요, 조건이. 음. 그래서 그 아, 이게 어느 한 가만히 가지만 생각해 가지고 보니까 물이 빠지는 부직포예요. 투수요. 예, 투수예요. 예. 예, 투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평하게 평지에 심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이제 우리 봉분처럼 이렇게 예. 올려가 심으셨나요? 나물요? 예, 어, 뭐,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심고 부직포 깔았죠. 예. 이제 봉긋하게. 예. 아, 그러시군요. 물이 그 고이게 이제 물을 그 한번 저쭉그 조도 봤거든요 몇 번. 예.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이 동그랗게 테두리를 이제 이 그 만들어서 네, 심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 제가 예. 선생님 그 상황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 아직까지는 올리브 나무는 이제 아주 물을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예. 예, 지금은 화분에 심은 것도요, 뭐 한 음, 보름 이상 물을 안 줘도 아무 음,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 문제는 지금이 음, 아니고요. 예, 이제 초여름부터 이제 음, 무더위가 시작되게 되면은 음, 그때는 노지에 심은 3년생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아마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 잎사귀가 시들해지거든요. 음, 가물게 되면.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물 주게 되면은 어, 음, 반나절 사이에 또 잎사귀가 또 확 펴요, 또 이제.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조언 드리는 거는 음, 이제 초여름부터 좀 무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건조할 네, 때. 예, 그때 부직을 열어보세요, 한번. 네, 열어보셔가지고 이게 그 남은 잎에 생기가 없고 음, 이제 새순이 음, 빳빳하지 않고요. 새순 끝에가 좀 처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건 감은 거예요. 음, 그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음, 부직포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음, 올해 여름 초여름에 음. 더울 때요. 그때 한번 부직포를 걷어 보신 한번 다음에 걷어봐라. 예, 예, 그리고 새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새순이 음, 꾸부정하게 이제 처지게 되면 음, 그거는 이제 부직포에 음, 이제 부직포를 음. 걷든지 아니면 부직포 안에 관수 시설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강사님, 다른 분, 저기, 시간 관계상 다른 분 질문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종호 님이 4년생 화분에 25그루 있는데 식재는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아, 예, 그 4년생이라겠죠.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기 그 보통 식목일이라고 하잖아요. 식목일. 식목일 4월 5일인가요? 뭐 식목일 날 나무 심으면 부식기에 꽂아도 뿌리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지금은 나무의 생장이 거의 자라긴 하지만 생육을 하고 있지만 생장이 거의 멈춰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심으시고 지금 심게 되면 이제 봄 되게 되면 이게 뿌리가 옆으로 하착이 되면서 그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다른 분, 제가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네, 그 나무 밑둥에 네. 곰뱅이 외에 피해주는 곤충이 있는지 궁금하시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벌레가 정확치 않은데요. 무슨 비구니인가 뭐가 있어요. 그게 나무 밑둥 있잖아요. 그 구멍을 파가지고 위에를 가하는 건데 솔직히 제 농장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제주도에 어떤 분 농가에서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밤에 얘가 야행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나무 흙하고 만나는 밑둥 보게 되면 그 톱밥 같은 게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국이. 그러면 그게 그 벌레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서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주사기에 뭐 스미치온이라든지 이런 약재가 있거든요. 농약방은 파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깊숙이 넣어서 그걸 준다든지 아니면 뾰족한 바늘 있잖아요. 우리 주사기 바늘 같은 걸로 구멍 막 찔러가지고 물리적으로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싶은데 제 농장에는 없고, 그렇다고 제주도에 없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름을 많이 주는 것보다 관심과 애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게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무하고 주지 사이에 거기에 톱밥 같은 게 쌓여 있으면은 그건 100% 어떤 해충에 의해서 침식된 거니까 그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리고 아까 화분에서 노지 심을 때요. 어떤 분들은 화분에 있는 뿌리를 손으로 해가지고 한번 털어가지고 심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화분에 심은 올리브나무 뿌리는 아주 약합니다. 이거를 흔들잖아요. 그럼 잔뿌리가 다 뜯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건 권하지 않고요. 화분에 있는 거를 뒤집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흙이 흐트러지지 않게 뒤집어 가지고 심으신 다음에 아무리 한겨울이라 하지만 물을 듬뿍 주세요. 깊숙이 호수를 막 찔러가면서 공기층 없게끔. 그렇게 하면은 잘 살아요. 그리고 화분에 있는 뿌리는 약해요, 아주.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이거를 뿌리를 다 헤쳐가지고 심어야 된다. 그런 거 너무 맹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스란히 심으셔도 돼요. 대신에 한겨울이라도 물을 이제 듬뿍 줘가지고 뿌리하고 본땅하고 잘 섞이도록 공간이 없게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러면 나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분요? 김용재님 질문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네. 토생재배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잡초들 외에 녹비작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녹비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게 우리 헤어리비치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장려하는 게 있거든요. 장려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들이 많아요. 그 농장 주변에 있는 잡초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뿌리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에 가둬가지고 그게 이제 천연 이제 비료가 되는 헤어리비치라든지 클로 아까 말씀드린 거, 콩류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라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말들이 많아요. 어떤 게 딱 낫다, 그리고 어떤 걸 해라,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참고로 올리에는요,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밭에 자생하는 걸 그냥 저는 그걸 키워요. 거름을 주거든요. 잡초를 일부러 키우고 있습니다. 단지 망초 있잖아요, 망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망초라고. 망초는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씨앗이 퍼지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망초는 키가 크거든요. 그거는 1m 이상 커요, 방치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막 퍼지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뿌리도 세가지고 꼽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망초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리쟁이도 관리하셔야 돼요. 소리쟁이는 뿌리에다가 직접 근삼이 원액을 넣어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소리쟁이가 뭔지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씨드가 엄청 많아요. 이것도 바람이 날리게 되면은 그것도 감당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팔꽃도 요 주의 대상입니다. 나팔꽃이 이제 올리브 나무를 감잖아요. 감으면 나팔꽃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브 나무가 힘들어해요. 이상하게 힘들어하고 이상하게 새순들이 막 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식으로 나팔꽃은요, 나무를 감게 되면은 나무가 많이 힘들어요. 올리브뿐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일반 그 농민들도 나팔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뭐 진절머리를 내요. 그래서 나팔꽃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망초, 그리고 소리쟁이, 그리고 이제 뭐 더 많게는 이제 칡하고 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정도 보이게 되면 그것들만 중점 관리하시고 제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잡초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단연생이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질문 읽어드릴게요. 네. 예, 잠시만요. 이거 한민규님이 질문하셨는데 두둑을 하는 게 좋은가요? 평지에 그냥 심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둑을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100% 하지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두둑이라는 거는 그것도 말들이 많아요. 저는 두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 농장은요. 어떤 데는 물이 잘 빠지는데 물이 고이지가 않고 잘 빠져요. 근데 그 어느 한쪽 구석은요. 물이 안 빠지는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두둑을 높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쭉 파놨어요. 이게 실을 띄워가지고. 근데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는 흔적이 없는데 어떤 구멍은 물이 고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바위 있잖아요. 그 제주말로 빌레라고 하잖아요. 빌레. 큰 떡바위가 밑에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두둑을 높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무조건 두둑을 올려라 아니면 그냥 평심기를 해라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그 밭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둑을 하게 되면 뿌리가 공기중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럴싸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 잘 빠지게 되면 그냥 평평하게 심으세요. 예. 네, 강사님 블로그 주소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그냥 따로 카페에 저희가 강사님 동의 받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가세요 그냥 동의식이라. 예, 그러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긴 아, 질문도 없으신가요? 그 혹시 뭐 없나요? 그 아직 나무 안 심었으면 제 농장에 오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부회장님. 그 예.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대부분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이거거든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거는 몇 년생을 심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뭐 2,000가지 이상, 어떤 분은 4,000가지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올리브 나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6차 산업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차 산업도 하고 이제 생산도 이제 지금 하려고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 그 피클용 그러니까 저 장아찌 테이블용요. 이걸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올리브 오일을 내려 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킬 건지 아니면 내가 먹을 건지 아니면 그 특화된 올리브 농장에 뭐 민박이나 펜션을 지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체험이나 이런 걸 할 건지 이걸 명확히 하신 다음에 올리브 품종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제 아마 빠르면 올해부터 이제 올리브 오일 착유는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유통시키며 이제 이윤을 창출할 건지 이런 정보도 미리 알아보시고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제 오일용을 심어야겠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피클식으로 가공을 해서 나 유통을 시킬 거야.
하게 되면은 티클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종자를 획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조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카페라든지 연구회랑 같이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돈도 좀 있고 뭐 시설 어떤 공장도 있고 하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면은 그런 데에 서 고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품종 그리고 품종 다음에는 제주도에 맞는 것들 하고 그리고 뭐 기름을 내린다 하게 되면은 각 품종마다 착유율이 틀리거든요. 이거 저 기름 함유하는 게 중장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애월 쪽인가요? 우리 회원님 거기는 뭐 12에서 15%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품종을 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열매가 크다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 열매 커도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제주 바람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낙과가 많아요. 뭐 만자니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풍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모를까 그런 거 다 정보를 하신 다음에 묘목을 먼저 빨리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묘목 한 번 심게 되면은 평생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없습니까? 없을까요?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강사님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저지리에서 이제 올리엘이라고 해서 농장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00평 조금 안 되는 건데요. 원래 땅은 1000평 되는데 지금은 복분자를 심어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차 산업 쪽으로 가려고 해서 거기는 이제 농어촌 민박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 700평 규모의 나무는 한 160, 170본을 지금 정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놨고 저희가 지금 농막을 짓고 있는데요. 그 체리형 쉼터요. 아마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농장에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요. 저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농장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대 안 나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경험에서 배운 거 말씀드리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보다는 제 농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방송에서 내가 못하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좀 민감한 문제들. 그거 다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제 농장을 오세요. 오실 때 막걸리도 들고 오시고요. 이제 뭐 질문 없으면 이제 뭐 다음에 제가 저한테 다시 이제 교육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온라인보다도 이제 제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맛깔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만 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눈도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한 3분 오늘 오셨는데 네. 끝까지 다 계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찐 경험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걸 진짜로 실제로 가서 농장 그 견학이 실습이 있으니까 다음 주 실제로 가서 한번 보이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까요? 저 나갑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회장님 오늘 나가기.